만약 당신이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반대편을 바라볼 때 그곳이 너무 멀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이 아는 유일한 사실은 반대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다리도 밧줄도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리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심연을 응시하며 가장 가까운 항성을 바라보지만 결국 그곳에 결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로부터 불과 4.2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적 척도로 보면 그곳은 그야말로 바로 옆집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수히 많은 로켓을 만들고 탐사선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갈 수 없으며 심지어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이것은 더 큰 엔진을 만들거나 연료를 더 많이 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법칙이 우주에 붉은 선을 그어놓고 차갑게 우리를 내려다보며 능력이 되면 건너와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잔혹한 진실은 성간여행이 단순히 해결을 기다리는 공학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인류와 우주의 기본 법칙 간의 정면 충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확실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항성조차 이토록 절망적으로 먼 것인지 말입니다. 먼저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리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빠른 과학기술이 어떻게 참혹하게 실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류에게 과연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그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중 8구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8만 4천 km입니다. 빛이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단 1.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그곳까지 날아가는 데는 약 3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통제 가능하며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반면 태양은 우리로부터 약 1억 5천만 km 떨어져 있습니다.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8분 20초가 걸립니다. 만약 지금 당장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8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주가 그리 친절한 곳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조차도 태양계 밖의 세계와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로부터 약 40조 km 떨어져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숫자로 들리겠지만 사실 이 수치는 인간의 뇌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거대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과 무한을 진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 숫자를 무시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구를 구슬 크기로 축소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면 태양은 대략 30m밖에 거리에 있게 됩니다. 같은 비율을 적용했을 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0km밖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베이징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보다 멉니다. 구슬만한 지구 30m밖에 태양, 그리고 0km에 달하는 절대적인 허공을 지나야 비로소 다음 항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우주의 협곡입니다. 텅 비어있고 적막하며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보급품도 없으며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정거장도 없습니다. 오직 끝없이 펼쳐진 어둠과 고독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빨리 날 수 있을까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빠른 물체는 파커 태양 탐사선 파커 소라 프로브입니다. 이 탐사선의 최고 속도는 시속 약 70만 km에 달합니다. 어느 정도로 빠를까요?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비행하는데 2분이 채 걸리지 않는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한참 부족합니다. 이 인류의 한계 속도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날아간다 해도 6,0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아십니까? 6,000년 전 인류는 이제 마학 문자를 발명했고 피라미드는 건설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메르인들이 그때 이 속도로 탐사선을 발사했다면 오늘날까지도 그 탐사선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명의 여명기에 출발한 탐사선이 아직도 가는 길 중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인류의 왕조는 바뀌고 문명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윤회를 거쳤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파커 탐사선이 이렇게 빠를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양을 향해 추락하며 항성의 중력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해양을 벗어나 다른 항성을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은 전 구간에 걸쳐 중력에 맞서야 하므로 훨씬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만약 땅에 선을 하나 그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1m를 일광년으로 설정한다면 결승선은 불과 4m 거리에 있어 몇 걸음만 걸으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한 걸음이 보이저 1호가 1년 동안 비행하는 거리와 같다면 이 4m를 다 걷기 위해 당신은 7만 보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산책이 아니라 종신형입니다. 보이저 1호는 1977년부터 지금까지 날아갔고 이미 공식적으로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속도는 시속 약 6만 1천 킬로미터입니다. 이 속도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날아가려면 7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게다가 애초에 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 빠른 로켓을 만들어 더 많은 연료를 싣고 힘껏 가속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은 악순환에 불과합니다. 항공우주공학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입니다. 이 공식은 무자비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더 빨리 가고 싶을수록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료 자체에도 질량이 있으므로 이 질량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질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연료 수요가 또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통제 불능에 빠지는 악순환입니다. 속도를 조금 올릴 때마다 비용과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며 결국 지구의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초과하게 됩니다. 평범한 우주선 한 대를 빛의 속도의 10%까지 가속하려고 한다면 화학 로켓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연료의 양은 지구 전체의 매장량보다도 많습니다. 이것은 더 큰 연료 탱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로켓이라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가로막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돈과 강한 의지력이 있다 해도 기존의 엔진으로는 성간 여행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로켓 방정식은 하나의 거대한 벽이며 화학 추진 방식은 이 벽의 정면으로 부딪혀 산산조각 날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은 화학 로켓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고민해왔으며 일부 아주 기발한 대안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온 추진기가 있습니다. 맹렬한 폭발로 연료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제논가스를 이온화하여 전기장으로 하전 입자를 가속하는 방식입니다. 추력은 종이 한 장을 밀어내기 힘들 정도로 작지만 몇 년 동안 연속으로 작동할 수 있어 아주 조금씩 지속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나사의 돈 탐사선이 이미 이 방식이 실현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해결 추진 방식도 있습니다. 원자로를 이용해 수소가스를 초고열로 가열한 뒤로 고속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은 화학 로켓의 약 2배에 달하며 나사는 이미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더 파격적인 방법으로는 핵펄스 추진이 있습니다. 우주선 뒤에서 연속적으로 핵폭탄을 터뜨려 그 충격파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1960년대 오리온 프로젝트에서 이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이 방식은 속도를 빛의 속도의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가슴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가장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빛의 속도의 몇 %에 도달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점입니다. 빛의 속도의 5%로 비행하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85년이 걸리고 빛의 속도의 10%로 비행해도 43년이 걸립니다. 물론 0년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이는 여전히 인간의 평생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청춘을 즐기는 젊은이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좁은 우주선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스템들은 모두 아직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우주선도 없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선도 없습니다. 오직 설계도만 있을 뿐 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물리학에서 가장 단단한 벽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며 미래에 극복할 수 있는 한계점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간 자체의 법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대입니다.
항성 하나 전체의 에너지를 쥐어짜낸다 하더라도 조그만 우주선 한 대를 빛의 속도로 밀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성간 여행이 영원히 느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도 항성 간의 이동에는 최소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 거대하고 빛의 속도 제한은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자,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가장 가까운 항성은 40조 킬로미터밖에 멀리 떨어져 있고 인류의 가장 빠른 탐사선이 날아가도 0년이 걸립니다. 로켓 방정식은 전통적인 추진 방식의 사형 선고를 내렸고 신형 엔진은 희망적이지만 아직 개념에만 존재합니다. 빛의 속도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영원히 돌파할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충분히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여행 자체가 모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지구 자기장을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사격장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우주선과 고에너지 입자들이 성간 공간을 마구잡이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대기권과 자기장이 방사선의 99% 이상을 막아주지만 심우주에서는 당신과 이 치명적인 입자들 사이에 방어막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상에서 고작 400km 떨어져 있지만 우주 비행사들이 매년 받는 방사선 양은 지상의 50배에 달합니다. 행성 자기장의 보호가 없는 성간 공간에서는 그 피폭량이 훨씬 더 끔찍할 것입니다. 차폐물로 방어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판이나 물벽이 일부 방사선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고에너지 입자가 고밀도 물질에 부딪히면 2차 방사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알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방패가 폭발하며 파편이 튀는 꼴입니다. 방어력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여정 동안 승무원들에게 누적된 방사선은 뇌A 손상, 암 발병률 급증, 인지 기능 저하, 백내장, 면역 체계 붕괴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하며 점차 생명을 갉아먹어 결국 인체 기능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물리 법칙은 당신의 우주를 향한 꿈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위협은 당신이 우주에 있는 매일 무중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지극히 잔혹합니다. 중력이 뼈와 근육을 당겨주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뼈의 밀도는 매달 1%에서 2%씩 감소하고 근육은 빠르게 위축됩니다. 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량을 잃고 있습니다. 수개월 후 일부는 영원히 예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을 40년, 80년으로 늘린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뼈는 너무 약해져서 행성 표면에 발을 딛는 순간 그대로 바스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은 쪼그라들고 태액이동으로 인해 시력은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입니다. 회전을 통해 인공 중력을 만드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크고 충분히 견고하며 충분히 가벼운 회전형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일은요, 우리는 아직 감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재료, 구조, 에너지, 안정성 등 모든 항목이 극복하기 힘든 난제입니다. 인류의 신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며 오직 지구 환경에만 적응해왔습니다. 이 환경을 너무 오래 떠나면 몸은 스스로 붕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 바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보낸 정보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4.24년이 걸립니다. 질문 한 번과 대답 한 번이 오가는 데만 8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시간 통신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화상 통화도 없고 지상 관제소의 지휘도 없습니다. 새로운 소식도 업데이트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우주선 밖의 인류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실시하는 폐쇄 격리 실험은 고작 몇 달만 진행해도 사람들에게 우울증, 불안, 인지 능력 저하, 대인 관계 갈등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그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이 언제든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간 임무는 어떨까요? 출구도 없고 중단 버튼도 없으며 구조대도 없습니다. 그저 허공을 질주하는 금속관 하나에 갇혀 인류의 대부분 문명보다 긴 수명을 지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대 우주선을 제안합니다. 한 세대 전체가 출발하여 그들의 후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더 터무니없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 사회가 수백 년 동안 혼란 없이 유지되도록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이 여행을 선택한 적도 없는 후손들이
목표를 지키고 지식을 보존하며 사명을 잊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류 사회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도 분열하고 변화하며 망각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어는 수백 년 만에 완전히 모습을 바꾸고 종교는 분열되며 정권은 붕괴합니다. 폐쇄된 사회가 1000년 동안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와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는 완전히 비어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속도가 빛의 속도의 10%, 20%에 도달하는 순간 모래알만 한 크기의 미립자 하나가 우주선에 부딪히면 수류탄 한 개와 맞먹는 위력을 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곧 폭탄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속도에서는 장애물을 탐지하고 회피기동을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주선이 시야보다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는 매 초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5분짜리 도박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박입니다. 미세운석, 우주먼지, 유리에너지 입자들의 폭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확률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부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답은 불편하지만 너무나도 정직합니다.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화학 로켓으로도 불가능하고 이온 엔진으로도 불가능하며 원자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물리학적 틀 안에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거리는 너무나 아득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너무 극단적이며 빛의 속도라는 장벽은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추진, 방사선, 구조, 연료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해도 인류의 신체와 뇌는 애초에 이러한 여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웜홀이나 워프 엔진을 언급하며 이것들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론 물리학은 시공간의 지름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허용된다는 것과 실현 가능하다는 것 사이에는 지구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넓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웜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특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질은 자연계에서 단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물리학자 알쿠비에레가 제안한 워프 엔진에 필요한 에너지는 목성 전체를 통째로 연료로 변환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이것들은 곧 다가올 미래의 최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수학적 공식 안에서만 가능한 경이로움일 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임스 웹과 같은 우주 망원경을 머나먼 항성계를 향해 맞추고 외계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빛을 분석하여 생명체의 화학적 흔적인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깊은 곳에서 오는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고 우리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아득한 메아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밟을 수 없는 행성의 지도를 그리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물리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일종의 기묘한 낭만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라는 종이 우주를 이해하는 능력은 우주를 탐사하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로켓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실패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점일지도 모릅니다. 항성들은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억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협곡을 영원히 건너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그 깊고 넓은 심연을 직시했으며 우리 자신의 미약함을 깨달았고 동시에 우리의 용기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